자, 산이란 우리가 보통 에시드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성 물질들을 말해 봅시다. 식초, 아세트산, 그 다음에 사이다, 콜라, 환타, 탄산. 이거 말고 좀 센 산들은 뭐가 있을까요? 강산들, 염산, 묽은 황산, 질산. 요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산이라고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들입니다. 각각의 화학식을 적어보면 염산은 HCl, 황산은 H2SO4, 질산은 HNO3, 아세트산은 좀 특이하죠. 탄산은 요렇습니다. 산이라는 것은요, 일단 좁은 의미, 즉 아레니우스 기준에서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물질들을 우리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 이야기가 쭉 나왔고요. 물에 녹으면 얘네들, 자, 여기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은 전부 다 공유결합하는 물질입니다.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이온결합 아닙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물에 녹았을 때 마치 전해질인 양 자, 지금 여기에 보다시피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수소이온이 만들어진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즉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이 수소이온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산성, 즉 산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성질들을 전부 다 이 수소이온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음이온들은 각 산성들이 가지는 세세한 특징들을 나타내게 되는 게 이쪽 음이온들이에요. 단 우리는 보통 여기를 이렇게 갈라서 위쪽을 강산, 아래쪽을 약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산과 약산을 구별하는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수용액에 100개의 분자가 용해된다고 가정할 때, 분자 100개가 용해된다고 가정할 때 강산은
90에서 100개, 즉 거의 모두 이온화해서 수소이온을 발생시킨다는 거야. 그에 비해 약산의 경우는 동일하게 100개 분자 중에 고작해야 20개 미만? 물론 약산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도 종류가 많긴 한데 20개 미만 정도? 즉 상당수는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대다수는 분자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따라서 수소이온이 가지는 농도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약산의 경우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온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배울 때나 그럴 때는 탄산의 이온화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H++ 수소이온과 탄산수소화 이온으로 이온화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다? 수소가 2개 나온다고 얘가 강산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수소가 1개 나온다고 약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에다가 녹였을 때 얘네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온으로 분리가 돼서 물 안에 수소이온의 양을 늘려줄 수 있느냐가 강산과 약산의 구별 기준이 된다는 거지. 여기에 좀 특이하게 황산은 선생님이 묽은 황산이 강산으로 분류돼 있잖아요. 왜 묽은 황산이 강산이냐? 진한 황산은요, 액체인데 산성을 띠지 못해요. 혹시 왜 못하는지 들어본 적 있는 사람? 과학 관련 유튜버들이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올리는 대표적인 영상 이야기를 전에 한 적 있죠. 물에다가 알칼리 금속 던지기랑 설탕에다가 진한 황산 붓기.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다? 설탕에 진한 황산 부으면 설탕이 탄소 덩어리로 바뀌어요. 꺼멓게 부풀어 오르면 부글부글부글하도 확 솟아올라요. 그리고 그 거품을 만들어낸 건 수증기고요. 왜냐면요, 황산의 경우는 H2SO4 진한 황산은 이거 자체가 액체인데 농도가 97%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물이 없으니까 이온화를 못해요. 액체 분자잖아. 물이 없잖아. 이온화를 못해. 그리고 얘는 이온화 되려는 성질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수분을 엄청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각 산별로 특징이 있다 그랬지? 현재 통합과학에는 좀 덜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산별 특징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염산의 경우 유리를 녹일 수 있는 양대산입니다. 플로린화산, 그러니까 불산하고 이 염산 같은 경우 유리를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유리병에 보관하지 않아요. 원액을. 어디에 보관하냐면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플라스틱 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고요. 황산, 아까 이야기했죠. 진한 황산은 산이 아니고 수분 흡수를 하다 못해 뭐가 가능하냐면요, 탈수 축합 반응이 가능합니다. 우리 펩타이드 결합이 탈수 축합이었죠. 어떤 게 탈수 축합이었는데 한쪽에서 뭐 뜯어내고 수소 뜯어내고 한쪽에서 뭐 뜯어내고 수산화기 뜯어내서 2개 끼워보니까 물이네 꿀꺽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둘을 연결해 붙이는 게 탈수 축합인데 황산은 그게 가능한데 어느 정도까지도 가능하냐? 우리 포도당 있잖아요.
포도당이 여기 탄소가 6개가 육각형 구조로 들어가고 각각의 탄소 뒤에 하나는 수소기 하나는 수산화기가 붙거든. 이게 6군데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붙는단 말이야. 근데 뭐 해버린다? 요거 수산화, 요거 수소, 요거 2개 떼면 물이 내 꿀꺽 하는 게 가능한 애들이 황산이야. 그럼 설탕에다가 부으면 포도당 2개 붙은 게 설탕이잖아. 그지? 물이 내 꿀꺽, 물이 내 꿀꺽, 물이 내 꿀꺽, 물이 내 꿀꺽 하면서 탄소만 남겨요. 진화는. 그러니까 검게 숯덩어리가 돼서 부풀어 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건조제로 씁니다. 다른 물질들 바짝 말릴 때 특히 산성물질 건조제로 많이 써요. 질산 같은 경우는 갈색 유리병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캐비넷 안에 보관하게 되는데 빛을 받으면 분해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빛을 안 받게 하려고 거기 넣는 거고, 아세트산은 우리 말 그대로 식초예요. 보통 20% 이상의 농도로 존재하게 되고 진한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영상 17도 이하에서 고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빙초산이라 그래요. 얼음 빙자 써가지고 그 결정이 얼음처럼 생긴다고. 탄산은 말 그대로 우리 이산화탄소 물에 녹인 거. 이것 말고 이제 또 약산 중에 굳이 이야기하자면 폼산?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소설가가 있죠. 가장 유명한 소설의 제목은 개미. 뭐 고양이도 있고 뭐 많은데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개미. 그 곤충독이 있잖아. 대부분의 곤충독이 폼산이에요. 그래서 곤충한테 물린 자국에 뭐를 바른다? 염기성 물질을 발라주면 붓기가 빨리 가라앉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산이고요. 아까 여기서 말하는 산의 공통성. 결국 산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된다? H 플러스 이온의 성질이 됩니다. 수소이온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에요. 첫 번째, 신맛이 난다. 물론 대부분의 화학약품에는 초파가 좋아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먹으면 매우 단 거가 됩니다. 초파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해골이 그려져 있는 물질은 단 거죠. 이 드립을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아니, 단 거. 단 거. 맞잖아. 단 거. 화학약품 함부로 맛보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맛이 일단 신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속 안 좋아서 뭐 멀미하거나 그러다가 토해본 적 있잖아요. 토하다가 시큼한 맛이 나면 위에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 뒤에 쓴맛이 나면 12지장에 있던 쓸개지까지 올라온 거고 더 이상 안 올라와요. 자, 그래서 봐봐. 레몬이 가지는 시트르산, 식초의 아세트산, 김치나 유산균의 젖산 등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신맛이 나고, 두 번째, 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건 뭐? 액체 상태일 때 전기전도성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얘네들은 이온결합 아니거든요. 공유결합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하는 이온결합 화합물들은 용융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생겨요. 왜? 이온들이 분리돼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액체 상태에서 뭐로 존재한다? 중성인 분자로 존재합니다. 수용액이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거 조심해서 구분해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 우리 앞에 산화환원 반응과 연계되는 건데,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뭐가 생긴다?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대신에 어떤 금속들은 안 된다? 예외. 뭐가 있을까요? 안 되는 애들.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은 안 됩니다. 왜? 왜 얘네들은 이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혹시 아는 사람 지난주에 설명한 것 같은데? 그쵸. 수소보다 반응성이 낮은 녀석들이기 때문에 쟤네들하고 수소하고 하면 수소가 반응성이 세서 수소가 이온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테스트 문제도 있었고 과제에도 있었죠. 아연 같은 경우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잖아. 그럼 산에다가 아연 집어넣으면 수소기체 쫙 나오겠죠. 근데 얘네들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냐? 석회질. 석회질 물질이란 탄산염을 말합니다. 탄산염 광물. 화학식으로 쓸 때 무슨 CO3나 무슨 HCO3로 끝나는 물질들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에다가 뭐를 넣으면 염이라고 하는 이온 화합물에 어떤 기체가 빠져나온다. 여기서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것이고 중학교 1학년 암석의 성질할 때도 나왔습니다. 방해석이나 석회석 등의 염산이나 식초를 떨어뜨리면, 계란 껍질에 식초를 떨어뜨리면 거품이 올라오죠. 무슨 거품? 이산화탄소. 오케이. 그 다음에 지시약 색깔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한 방에 외우도록 할게요. 오케이? 됐나요? 자, 일단 요거까지 정리 빨리. 자, 내 꼽은 필로 필기를 하고 칠판을 지우면 되게 깨끗하게 지워져요. 그지? 분필이 좋은 건가? 내가 잘 지우는 건가? 두 번째, 염기. 영어로 베이스. 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이온을 내어놓는, 자, 여기 아까 산하고 다릅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입니다. 따라서 염기성은 전해질입니다. 오케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리고 암모니아.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염기성 물질은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과 암모니아 네 가지로 이제 나눠서 크게 볼 수 있는데,
화학식을 적으면 NaOH, KOH, CA에 OH2, NH3입니다. 요렇게 보니까 좀 암모니아만 좀 다르게 보이죠? 그지? 자, 어떤 특성상의 차이가 나오는 거냐면요. 보통 우리 요 앞에 얘네들을 아레니우스의 산이라고 해서 좁은 범위에서 아레니우스 염기라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설명할 건데 좁은 범위에서는 얘네들만 염기예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장된 개념에서의 염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장된 염기 범위를 산 염기 범위를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 염기라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이제 우리가 다들 수용액이 되면 어떻게 된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K 플러스 OH 마이너스 CaE 플러스 EOH 마이너스. 자, 대신에 암모니아는 기본적으로 얘 기체잖아. 그래서 얘는 물에 섞어주면, 물에 녹이면 요렇게 됩니다. NH4 플러스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돼요. 자, 결국 얘네들이 바로 염기의 공통성이죠. 염기가 가지는 공통성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개별성이 되는데, 자,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빠르게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아레니우스 산염기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갈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염기성은 산성하고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염기성은 쓴맛이 납니다. 우리가 쓴맛을 느끼면 대부하게 되잖아. 왜 그렇게 되냐면 아까 우리 산성물질은 금속이나 탄산염을 잘 녹였죠. 그리고 기체를 발생시켰잖아. 그에 비해 염기성은요, 단백질을 용해시켜요. 자, 비누로 손 씻으면 어때요? 손이 미끈미끈해지죠? 네, 녹은 겁니다. 손이요?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의 진피 밖에, 진피 표피 그 밖에 각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로 붙어 있는 때하고 섞여 있는 제일 바깥 세포층 한 겹을 살짝 녹여서 그 때와 함께 제거를 하는 거예요. 비누 빡빡 씻으면 손 껍질 벗겨지듯이 그러는 거. 이거 진짜 무한으로 계속 씻으면 하늘까지. 네. 근데 거의 그렇게 되긴 힘들죠, 매우. 대신에 여러분들 그 한때 그 많이 속는 거 있잖아요. 비누로 머리 감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뻣뻣해지는 게 왜 뻣뻣해지는 거냐면요. 일단 여러분들 머리카락 표면을 보호하고 있는 유분기가 너무 과도하게 빠짐과 동시에 머리카락 자체가 단백질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표면에 손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끌꺼끌해지고 뻣뻣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뭐 식초로 중화시켜주면은 뭐
괜찮다는데 중화시켜 주기 전에 이미 다 손상 온 거예요.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뿐인 거야.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일반적인 시민들을 좀 덜 괴롭혔으면 좋겠는 게, 너희들이 샴푸스나 비누스나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샴푸스나 비누스나 공장 하나가 만드는 오염도 못 따라갑니다. 인간 하나하나를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용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위험하겠죠. 아까 비누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끔씩 보면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이제 뭐 비누 만들기 등등 같은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여자들은 이제 집에 보면은 보통 비누가 여러 가지 있는 경우도 있죠. 미용 비누나 이거 등등등 해서. 비누 만드는 비누 베이스의 재료가 바로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이고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나트륨 비누는 불투명한 비누가 되고 칼륨 비누는 투명 비누 돼요. 그 비누 중에 투명한 비누 있지? 칼륨 비누입니다. 이 둘을 선생님이 같이 묶어놓은 이유는 대부분의 성격이 똑같아요. 특히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은 수분에 대한 흡수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산이 산성 건조제로 쓰인 것처럼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은 염기성 건조제로 쓰일 수 있어요. 또한 조해성이라 그래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 학교 청소하는 곳 부근에 보면 되게 오래된 빨래비누 덩어리가 있죠. 커다란 덩어리, 고체비누. 오래된 빨래비누 보면 어때? 표면에 허연 가루가 묻어 있잖아. 맞지? 그게 뭐냐면 수산화나트륨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산나트륨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져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제거돼야 진짜 세척성이 있는 수산화나트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비누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수산화칼슘 같은 경우는 원래 자 여기까지가 강약인데 강염기, 약염기도 아까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수산화칼슘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선생님, 물에도 안 녹는데 어떻게 강염기예요? 물에 100개 분자 넣으면 한 20개밖에 녹진 않는데 녹아든 20개는 100% 이온화됩니다. 그러니까 강염기. 녹은 것 중에 이온화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염기 분류가 되고요. 암모니아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가 됩니다. 그 외에 지시약 색깔 바뀌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한 번에 같이 지시약 이야기를 하면서 할 거고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산과 염기를 정리하는 것 중에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가 있고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뒤에 루이스 산염기 정의도 있고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산염기 정의이긴 하나 화원으로 수능을 친다면 브랜스테드 로우리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산과 염기로의 분화를 설명하게 되느냐? 자, 아레니우스 정의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수용액에서라는 말이 전제돼요. 물에 녹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에 녹아서 H+를 제공하면 산
OH-를 제공하면 염기가 돼요. 그에 비해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는요. 화학 반응 시 굳이 수용액 상태에서 반응 안 해도 적용된다는 소리지. 자, H 플러스 주계가 산입니다. 그러면 H 플러스 밭계가 염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주계 밖의 개념. 그럼 실제로 반응식에서 이야기를 해 줄게요. 요 반응식 한번 봅시다. 자, 잘 보세요. 자, 일부러 좀 구별하기 쉬우라고 색깔을 다르게 그려볼게요. 분자 구조식을. 얘랑 얘랑 반응하는 거죠. 암모니아 분자랑 물이랑.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붙어 있던 수소 원자가 공유전자를 포기하고 여기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럼 봐봐. 얘가 여기로 가서 붙는 거라고. 요 위에 비공유전자 쌍자리에. 그래서 얘가 NH4 플러스고 얘가 요렇게 돼서 OH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정반응으로 올 때는 얘가 수소를 받았잖아. 맞죠? 그러면 정반응으로 갈 때 보면 얘가 염기고 얘가 산이 되죠. 맞지? 근데 이거를 역반응으로 본다면, 자,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이 수소이온을 다시 열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뭐다? 짝산이 되는 거야. 얘가 짝염기가 됩니다.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개념에서 대부분 짝산 짝염기 개념 이야기하게 되는 타이밍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화원 가더라도. 물론 선행하는 거를 힘들어서 중간에 끊었던 아이들의 대부분은 여기까지 못 가죠. 왜? 이거 맨 뒤에 단원이거든. 하지만 그러니까 짝산 짝염기 개념을 이 염기의 짝산, 이 산의 짝염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헷갈려요. 역반응을 할 때 누가 산의 역할을 하고 누가 염기의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네? 오잉?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9시 20분인데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이제 중화반응 그 지시학 개념하고 그 뒤에 pH 중화반응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시학하고 전기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지시학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산성인지 혹은 염기성인지를 구별하는 시학을 지시학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어떤 물질의 자체 이온일 때 색깔하고요. 그 물질이 수소와 결합해 있을 때 색깔하고 H를 앞에 적는 게 맞겠죠? 보통 H는 얘가 독자적으로 있을 때 색깔하고 수소와 결합하고 있을 때 색깔하고 차이가 큰 물질들을 보통 우리는 지시학이라고 해요. 요 두 개에서 색깔이 바뀌는 거야. 보통 우리가 이제 대부분 제일 많이 쓰는 지시학들이 뭐가 있죠? 리트머스, 초등학교 때부터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TB, 페놀프탈레인, 메틸 오렌지, 메틸 오렌지. 얘네들이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에서 중학교 넘어올 쯤에 배우는 거. 장미꽃 시험지, 자주색 양배추 시험액.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보통 우리가 이제 식물성 지시약을 만드는 재료들에는 안토시안이라고 하는 색소가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색깔을 바꿉니다. 산과 염기일 때. 그래서 우리 자주색 양배추액이나 장미꽃 즙액 그 꽃잎에서 색소 뽑아가지고 만든 시험지 같은 게 색깔이 바뀌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식물 중에 수국이라고 있죠. 수국. 예쁘잖아, 그 꽃 필 때. 근데 수국 보면은 꽃잎 색깔이 나무마다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놓기도 하잖아요. 그거 뭐 한 거냐면 토양에 꽃 필 때쯤에 염기성 용액이나 산성 용액을 몇 개 만들어서 주면 꽃잎의 색깔이 바뀝니다. 즉 토양의 산성도를 꽃잎의 색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식물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외우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우면 좋겠죠. 어떻게 하느냐? 자, 빨주노초 파는 뭐 그냥 뭐 한 거 같죠? 무지개 색깔 적은 거 같죠? 자, 지금부터 지시약의 색깔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일 때 무색 투명하고요. 중성일 때 무색 투명하고요. 염기성일 때 빨간색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 산성일 때 빨간색이고요. 중성일 때 주황색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주황색인 경우는 거의 없고 노란색으로 잘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이따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브롬 티몰 블루. 가장 색깔 변화가 뚜렷한 축에 속합니다. 원래는 야경기성이라서 파란색 쪽을 띠기도 하는데 노초파 색깔 세 가지를 다 뚜렷하게 잘 볼 수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리트머스. 산성이면 빨간색, 염기성이면 파란색이 됩니다. 그지? 요렇게 하나로 해서 통을 외우면 되는데, 뒤에 이제 우리 지시약과 pH를 지금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30조. 자, pH. pH라는 것은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로그 미수가 10인 로그 함수예요. 자, 설명을 좀, 어차피 이거 여러분들 로그 함수식으로 계산하라고 문제 안 나오거든요. 쫄지 마시고요. 자, 여기부터 설명할게요. 수소이온의 몰 농도라는 겁니다. 자, 그냥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혹시 화학원 선행한 사람, 니는 몰 개념 알고? 몰 개념 알아? 몰 모르지? 그럼 너희들은 몰 농도까지는 알아듣겠네?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 단위 개념이 있어요. 간략하게 말할게요. 원래 이거 화학원 첫 시간에 하고 이것만으로 한 달 끌잖아, 학교 가면. 뭐냐면요. 우리 탄소 원자 있지. 탄소 원자가 원자 번호 6에 원자량 12짜리 탄소를 모아서 12g이 뭘? 필기? 하면 좋죠. 어차피 뭐 12g이 되는 개수, 이 개수를 아보가드로 넘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묶음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거 있잖아. 연필 한 타스는 몇 자루? 연필이나 볼펜 한 타스 사면 12개 들어있죠. 딱. 계란 한 판은 30알 딱 들어있지. 큰 판에. 뭐 고등어 한 손 하면 2마리. 뭐 마늘 한 접 하면 요 덩어리로 60개. 뭐 이렇게 묶어서 보통 우리가 팔잖아. 원자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원자량을 그대로 그램수로 바꾸기 위한 개수를 우리는 몰수라고 해요. 그걸 몰 단위라고 하는데, 그냥 화학에서 많이 쓰는 묶음다. 왜? 몰을 쓰면 장점이 화학 식량을 그대로 그램으로 환산할 수 있잖아. 몰 단위로 묶어서 생각하면. 질량을 그대로, 그러니까 화학 식량을 그대로 질량으로 가져와서 쓸 수 있어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몰 농도란 용액 1리터에 포함된 입자수, 즉 몰 퍼 리터를 말합니다. 용액 1리터 안에 입자가 몇 몰개나 들어가느냐 인데, 요게 핵심이죠. 25도 C
중성을 띠는 증류수는 그냥 중성인 증류수에 수소이온의 몰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 두 개를 합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됩니다. 근데 봐봐. 우리 봐봐. 중성인 증류수라 그랬잖아. 즉 그 말은 물에 중성인 물이지만 그 물의 극히 일부분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아주 소량이 뭐해 있다? 이온으로 분리돼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러면 얘랑 크기가 같을 거 아니야. 얘랑 크기가 같은데 그 농도 곱이 10의 마이너스 14라는 말은 이때 수소이온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겠네? 맞지? 중성이면. 맞잖아. 얘랑 농도가 같을까? 얘랑 무조건 같으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성 상태라고 보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로그 미수가 10인데 10의 마이너스 7승을 하면 7이 나오죠. 그지? 왜? 마이너스 7이 이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정도만 하면 돼요. 어차피 너희들한테 로그 함수 계산은 화학 원가도 안 시켜. 대신에 이거는 시킨다. 화학 원가잖아요. 요 값이 KW 값이라 해가지고 항상 25도씨를 기준으로 하면 요거 두 개 곱한 값이 이 값이 나와요. 무조건 10-14승으로. 항상. 그러면 결국 무슨 소리다? pH가 이거잖아. 그러면은 POH라는 것도 있거든요. 화원에 가면. 얘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로그 미수가 10의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겠죠. 맞지? 얘랑 더하면 항상 얼마가 나와야 된다? 14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pH 값은 숫자가 클수록 작을수록 어느 쪽이 더 산성이 진하다? 어느 쪽이 더 강한 산성이다? 그쵸. 작을수록인 거야. pH 1이라는 거는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소리예요. 맞지? 그럼 물어볼게. pH 2차이는 pH 값으로 숫자 2가 차이가 나요. 수소이온의 농도 몇 배 차이? pH 값 2 차이는 수소이온 농도 몇 배 차이? 100배. 봐봐. 농도가 10배 증가해야 숫자 1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2가 줄어들려면 100배 찐해야 되는 거죠. 10의 2승. 맞지? 그러면 POH가 8이면 pH는 두 개 합쳐 14를 했으니까 6. 요 정도까지는 통과해서 나왔었습니다. 동네 충렬 요쪽에서 이사배라고. 알겠어요? pH 개념 이해가 돼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해. 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7이 기준이야. 숫자가 작아지면 7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pH 7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작아지면 1쪽으로 가면 산성 14쪽으로 가면 그쵸 염기성이 되는 거야.
1 차이가 10배인 거. 농도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 기억해주고. 그래서 pH값 표를 저 맨 밑에 보면 봐봐. 위에 염산이 들어있죠. 위에 염산 들어있단 말이야. pH가 1과 2 사이쯤 되네요. 레몬이 2 중반, 탄산음료가 3 중반, 커피, 노른자, 우유, 약산성인 거고, 달걀, 흰자, 베이킹소다, 비누, 하수구 세정제, 저 뚫어뻥. 저렇게 강염기가 되는 거죠. 왜 하수구 세정제가 강염기이어야 할까요? 를 물어본다면 하수구 뭐 때문에 막혀? 대부분 머리카락 때문에 막히죠. 그럼 하수구 세정제를 강염기를 부으면 머리카락은 녹이는데 저기 PVC 파이프는 안 녹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녹아버린 거야. 뚫리는 거지. 막힌 게. 오케이? 자, 그리고 저기다 색깔 바뀌는 거 있잖아요. 색깔 바뀌는 걸 이야기하자면, 자, 여기 봐봐. 실제로 페놀프탈레인은 7보다 훨씬 더 어느 정도 더 커져야 색깔 빨간색이 나와요. 페놀프탈레인은 그러니까 약염기부터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염기성이 돼야 색깔이 나와요. 정확하게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메틸오렌지는 꽤나 산성에서 빨간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노란색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BTB는 요게 메틸오렌지. 그에 비해 거의 이런 느낌? 확 갈리는 느낌? 무슨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확 넘어가는데 그 중간 부분에 어느 정도 두껍게 녹색인 부분이 생겨나 있다는 거죠. BTB 같은 경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호흡 같은 거 실험할 때 그 물풀이 광합성 하니 안 하니 호흡하니 안 하니 물고기를 넣고 뭐 은박지를 싸고 말고 하면서 색깔 바뀌는 거 실험했었잖아요. 기억도 안 나죠? 중1 이거 중1 때 거구나. 너희 시험 안 쳤구나.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색깔 바뀌는 개념들이 BTB를 썼던 이유가 이거예요.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물고기가 호흡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가 생기니까 BTB용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날아가버린 거예요. 광합성을 하면 물풀이 광합성을 막 하면 물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를 막 쓸 거 아니야. 그럼 염기성을 파랗게 변해버려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색깔을
구별했던 게 지시약이다. 됐죠? 자, 그러면 전기분해 설명을 일단 요거 정리하시고 나면 전기분해 설명할게요. 자, 요거 정리. 자, 전해질. 전해질이라는 개념을 좀 한번 짚고 갈게요.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이고, 따라서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액체 상태가 되거나 즉 용융 상태 혹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되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생기는 녀석들을 전해질이라고 하고요. 가장 많이 쓰는 전해질이 얘입니다. 질산칼륨. 왜 우리가 질산칼륨을 전해질로 쓰냐면요. 칼륨이온이나 질산이온 둘 다 반응성이 매우 큰 쪽에 속해요. 그래서 웬만한 다른 녀석들을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분해시키려고 할 때 얘네들이 쫓겨나오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소금물을 물을 전기분해하겠답시고 전해질로 소금을 집어넣잖아.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산소와 염소의 반응성 차이에 의해서 염소가 먼저 쫓겨나와요. 플러스 극에서. 우리는 산소가 나올 걸 기대하고 전기분해한 거잖아. 근데 염소가 쫓겨난다니까. 그것 때문에 염소 중독으로 골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지금 우리가 실험들을 한번 봐봐요. 227쪽 매니에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자, 페이지 227쪽. 자, 이 리트머스 종이에 지금 질산칼륨이 전해질로 들어갔죠. 그 말은 이 리트머스 종이 자체에 K 플러스 이온과 NO3 마이너스 이온이 있어서 얘네들이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 사이에 이동을 해주면서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뭐가 적셔져 있죠? 실에 묽은 염산이 들어갔네. 묽은 염산, 염화소소를 녹인 묽은 염산이니까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죠. 이온들이. 자, 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게 되면 봐봐. 이런 거예요. 자, 프리어그 행사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어디로 뛸 거야? 여기는 남자 아이돌 원하는 사람 10명 쫙 서 있고 여긴 여자 아이돌 예쁜 애들 10명 쫙 서 있어. 자, 어디로 뛸래? 왼쪽 오른쪽? 당연히 남들도 왼쪽으로 뛰겠죠. 니도? 여돌? 조심해라. 여돌이란다. 어디로 뛸 거야? 여기서 남돌이라 그러면 이제 석찬이 형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건 방금 우스갯소리로 한 건데 봐봐. 여기 플러스 극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극이고요. 그러면 양이온들은 어디로 뛴다? 마이너스 극으로 뛸 거 아니야.
음이온들은 플러스 극 쪽으로 뛰겠죠. 맞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요 종이가 뭐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라며. 맞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을 바꾸는 건 누구다, 이 중에? 이 이온들 중에? 얘잖아, 얘. 수소 이온이 붉은색을 띠잖아요. 그럼 얘가 이동하는 쪽으로 색깔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색깔이 쫙 변해간다는 거지. 왜? H 플러스 얘가 바로 뭐니까?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얘네들은 어차피 산염기 아니니까 이 마이너스 극도로 색깔이 변한다는 것으로 봐서 염산을 이루는 물질의 양이온, 즉 수소이온이 산성물질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개념으로 저 228쪽 봐봐. 자, 똑같은 실험 장치.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 맞죠? 그리고 이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여기에 어떤 이온들을 놔뒀다? 질산칼륨과 수산화나트륨이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지. 이번에도 똑같죠. 양이온들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음이온들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할 건데, 특히 푸른색을 나타내는 이온은 이 중에 뭐다? 얘가 요렇게 번져나갈 거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즉 어차피 여기 전해질 애들은 색깔 변화 안 시키는 애들이니까 어느 쪽으로 색깔이 변하느냐에 따라서 수산화나트륨은 음이온이 염기를 띠고 염산은 양이온이 염기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전기분해를 통해서. 이거 비슷한 실험 중에 뭐가 있었냐면 굳이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자, 똑같은 실험장치 하나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자, 그냥 흰색 종이에다가 실험을 할게요. 질산칼륨, 황산구리2 수용액, 그 다음에 과망가니즈산 칼륨. 얘네들을 떨어뜨릴 겁니다. 흰색 종이에. 흰 종이에 질산칼륨 수용액 적셔봐야 그냥 흰 종이에요. 질산칼륨은 무색 투명합니다. 자, 여기에 황산구리를 떨구면 CU2 플러스하고 SO4 2 마이너스, 즉 황산구리가 이렇게 푸른색을 띠고 있게 되고요.
과망가니즈산 칼륨 K 플러스하고 MnO4 마이너스가 이렇게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을 이렇게 건전지 스위치해서 연결해 주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황산구리의 푸른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요. 과망가니즈산 칼륨 용액의 보라색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즉 무슨 소리다? 마이너스 극 쪽을 향한 황산구리에서 색깔을 내고 있던 이온이 바로 누구였다? 구리 이온이 색깔을 내고 있었던 거고, 플러스 극으로 향했던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의 보라색은 누가 내고 있었던 거다? 과망가니즈산 이온인 MnO4- 내고 있었던 거죠. 요런 걸 우리가 전기 분해라고 해요. 극성은 어느 쪽 극으로 끌려가느냐가 이온일 때 서로 반대 지극하고의 인력 때문에 끌려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산성은 수소이온이, 염기성은 수산화 이온이 극성을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실험이 되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지금 일단 뭐 하시냐면 229, 231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중화반응. 원래 통과는 중간기말 4번 잘 치면 됩니다. 모의고사는 개뿔진짜. 자, 이게 중화반응이에요. 중화반응이라는 것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염과 물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염이란 그냥 간단합니다. 이온결합 화합물이에요.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염은 뭐냐면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이온결합 화합물을 염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해서 이거 이온 화합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알자 이온 반응은 자, 알자 반응이란 이런 거죠. 봐봐. 산이 뭔데요? 산성은 H 플러스잖아. 염기는 OH 마이너스죠. 요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다? 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 요거예요. 우리가 산이라는 산성 물질이 예를 들어 HA라는 물질이고 염기가 BOH가 된다고 할 때 얘가 이온화되면 H 플러스 A 마이너스로 이온화되겠죠.
얘가 이온화되면 B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이온화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됐을 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되고 여기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알자이온 반응식이고 여기서 A-이온, B 플러스 이온이 구경꾼 이온으로서 염이 됩니다. BA가 되는데 이거 사실은 수용액 상태라서 대부분은 그래서 반응을 안 하고 이온인 상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B 플러스랑 A 마이너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는 이온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한다?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즉 중화 반응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중화점은 어떻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모두 반응해서 남은 것이 없게 되는 타이밍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말은 뭐다? H 플러스가 남으면 산성인 거고 OH 마이너스가 남으면 염기성이 되겠죠.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자, 이런 중화 반응에서 중화점 확인법 자, 지시약을 통한 반응 사실 정확도가 매우 낮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방울 떨어뜨리고 충분히 섞어서 색깔 변화를 확인하고 잠시 더 있다가 또 아주 소량 떨어뜨리고 또 확인하고 또 소량 떨어뜨리고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중화점을 맞추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얘예요. 중화 반응 자체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 그 어떤 실험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일정량의 산 혹은 염기에 염기 혹은 산을 소량 투입한다고 할 때 소량씩 계속 조금 부어주는 실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온도 그래프가 가장 높은 곳이 중화점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이유까지를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는 중화열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중화 반응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 때문에. 근데 봐봐. 여기서 반응이 종결됐죠. 맞지? 그러면 그 뒤에는 열 평형 때문에 내려가는 거죠.
왜? 우리가 섞어주는 약품이 따뜻하게 데펴져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은 중화열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고요. 중화점을 지나면 더 이상 발열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지.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는 거야. 또 하나 더. 똑같은 실험을 한다고 할 때, 이번에는 뭐? 전기 전도도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즉 뭐다? 중화점을 기준으로 중화점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이온수는 일정한데 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 농도가 낮아져서 전기전도도가 감소해요. 근데 이 이후로는 이온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전도도가 상승합니다. 즉 뭐다? 실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중화점을 찾는 방법들을 잘 알아두시고 그 중화점이 어디에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산성이다, 어디가 염기성이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농도가 같다면, 즉 입자를 포함하는 몰 농도 개념이 같다면 당연히 똑같은 부피를 섞었을 때 중화가 되겠죠. 그지?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아까 우리 산이고 염기고 OH가 혹은 H+가 한 개 붙는 애도 있고 두 개 붙는 애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양의 농도로 하고 우리가 맞췄더라도 실제로 농도가 같다라는 보장은 조심해야 되죠. 일가산이냐 이가산이냐에 대해서. 맞지? 자, 그거 말고 실제로 이 실험을 한다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뭐 HCl 6ml의 농도가 같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NaOH를 0, 2, 4, 6, 8 넣는다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HCl 6ml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Cl- 구경꾼 이온인 Cl-는 양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H+ 이온은, 자, 여기가 지금 중화점일 거 아니야. 66되는 여기. 여기까지 H+ 이온은 계속 반응함에 따라서 농도가, 이온수가 줄어들겠지. 맞죠? 그리고 어떻게? 요렇게 계속 일정량이 증가하는 요 그래프는 누구? Na+. 그리고 요 지점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OH- 되겠죠. 맞지? 자, 여기서 요 둘이가 뭐임을 알 수 있다? 구경꾼 이온인 걸 알 수 있죠. 이해가 돼요? 대신에 지금
요렇게 나타나는 실험은 236쪽 밑에 있는 저런 형태의 실험이에요. 일정량의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씩 넣을 때고 237쪽 센터에 있는 건 어때요? 하나는 양을 늘려가고 하나는 양을 줄여가고 있죠. 표 잘 봐봐. 맞지? 246, 80, 18, 642 맞지? 이거는 용액의 총량을 맞추려고 저렇게 섞은 겁니다. 이온수 변화표를 그려보면 얘랑 똑같다? 똑같지 않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는 산성이죠. 왜? H 플러스가 남아있으니까. 여기 이후는 그쵸. 염기성이죠. OH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알겠어요? 자, 이렇게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중화 반응을 사용하는 얘들을 한번 봅시다. 237쪽 밑에. 생선 비린내 제거. 생선의 비린내, 염기는 레몬즙을 뿌려 없앤다. 횟집을 갔는데, 횟집 아줌마가 회를 들고 들어와서 내가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레몬즙을 생선회 위에 쫙 붓고 있다. 다시는 그 집 안 갑니다. 다시는 안 갈 나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비린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비린내라는 거는 생선의 단백질, 즉 생선살이 죽은 뒤에서부터 자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자체 효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노신산이나 아미노산 같은 맛성분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숙성이라고 합니다.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에 유용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발효라고 해요. 그에 비해서 트리메틸아민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바로 이 비린내를 만드는 물질인데 염기성이고요. 이런 비린내와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면 부패라고 해요. 보통 썩었다 그러죠. 썩었다, 골았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사투리로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한 트리메틸아민이 우리가 생선이 상할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자 염기성 물질이죠. 그거 먹으면 탈나요. 그죠? 근데 얘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산성용액을 부어주면 어떻게 되죠? 중화돼서 분해돼 버려서 그 성질을 잃어버려요. 즉 독성이 줄어듭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아는 회라는 것은 이제 한국식 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후경직을 즐기는 거죠. 돌아가신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살이 빳빳하게 어느 정도 굳어가면서 이빨을 튕겨내는 그 쫄깃함을 즐기는 게 한국식 회의 느낌이지. 오히려 일본 회는 아침에 생선을 받아서 일본 초밥이나 횟집은 진짜 전통 일본식은 아침에 생선을 새벽에 받아오잖아. 아니면 사오잖아. 살을 싹 발라요. 그리고 얘를 감아서 냉장이나 이 딱 특별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곳에 딱 넣어놔. 얼지 않는 정도 온도에서. 해놓고 걔를 한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묵혀놔요. 냉장고 안에서. 그럼 어떻게 된다? 아까 말한 숙성이 되는 거죠. 맛성분이 점점 늘어갑니다. 대신에 그것도 같이 진행되죠. 맛성분이 진행된다는 것은 상하는 성분도 같이 늘어요. 그때 상하는 물질이 한도를 넘지 않는 한에서 맛성분이 최대가 되는 타이밍에 손님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이걸 우리는 숙성회라고 합니다. 물론 등푸른 물고기들 있죠. 뭐가 있어? 고등어. 여러분들 고등어 회 먹어본 적 있어요?
이거 제주도가 먹을 수 있어요? 부산에서도 먹기 좀 힘듭니다. 물론 일식집 가면은 그 식초에 초절임한 고등어회를 먹을 수 있긴 해요. 응? 갈치, 회, 멸치는 부산에서는 먹을 수 있습니다. 회로 정확하게 살아서 팔짝팔짝 뛰는 거를 저기 저 대병가 먹을 수 있죠. 얘네들 왜 회를 잘 못 먹을까요? 맞아요. 부패 속도가 숙성 속도보다 빨라서 그래. 그럼 얘는 죽자마자 최대한 신선한 상태에서 피 빼고 빨리 살 떠서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먹기 힘든 거지. 근데 봐봐. 사후경직을 즐겨야 되는 우리나라 횟집인데 고기에 식초를 레몬즙을 뿌리고 있다?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는 분인 거죠. 그분은. 왜? 방금 돌아가신 분이면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 원래. 피 빼기를 잘하고 방금 돌아가신 분이고 피 빼기가 잘 됐으면 비린내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식초를 붓고 있다? 내가 횟집에 들고 올라간 초장집에 들고 올라간 그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보통 우리는 횟집 가면은 횟집 1층에 있는 그 횟센터에서 고기를 딱 사서 피 빼고 그거를 주인 소개해주는 집에다 들고 올라가면 그걸 이제 해서 상으로 내주잖아. 아니면 그냥 뭐 바로 주문하기도 하는데, 내가 들고 올라가신 그분이면 비린내가 날 이유가 없죠. 방금 가셨잖아. 근데 비린내가 날지 모른다고 회에다가 레몬즙을 붓고 있다? 그럴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은. 방금 돌아가신 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난 그런 집은 안 가요. 이해가 돼? 자, 그 반대로 김치의 신맛, 신김치 먹기 싫으면 베이킹 파우더 있죠. 그 제빵용, 저희 청소용 말고 제빵용은 극소량 넣으면 신맛이 사라집니다. 왜? 중화 반응이 일어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화학 비료들이 전부 다 산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성화된 토양에다가 석회가루나 굴가루, 조개 껍데기 가루 이런 것들을 뿌려서 중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중화되면서 흙에 녹아 들어가니까 당연히 미네랄도 되죠. 그 다음에 벌레 물린데 아까 이야기했죠. 대부분의 곤충독은 산성독이 많습니다. 그래서 벌레 물렸을 땐 약염기성 비눗물 정도 발라주면 괜찮아요. 너무 막 바르다가 침 같은 게 꽂혀 있는 걸 막 너무 쑥 깊게 안 넣는 범위 하에서. 그 다음에 그렇다고 저기 암모니아수 바르라고 오줌 바르면 안 됩니다. 자, 그 외에 그 어른들 속 쓰릴 때 먹는 그 각종 약들 있죠. 소화제 말고 술 드셨을 때 드시는 약들 있잖아. 아버지가 아침에 뭐 겔포스, 개비스콘 등등의 그 TBCF 뭐 허연 색깔 소방수 비슷한 애들이 식도를 타러 위로 막 뛰쳐내려서 막 벽에다가 막 뭐 뿌리고 있잖아. 걔네들이 제산제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위에는 염산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그 염산이 여러분들의 위 내벽을 공격 안 하는 이유는 거기에 점액질 보호벽이 생기기 때문이야. 근데 이 점액질 보호벽이 알코올에 녹아요. 즉 술을 많이 먹으면 보호벽이 얇아진 상태가 된단 말이야. 아침에. 그런데 그때 아침 먹을 시간이라고 위액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보호벽이 얇아지니까 위 내벽이 쓰린 거야. 그러면 어떤 물질을 먹는다? 약염기성 물질을 먹어줌으로써 내벽 코팅을 해서 보호를 하고 염산의 중화도를 낮출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산제. 그 다음에 뭐 공장에서 이산화황을 제거하는 거나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도 요새 뭐 요소수 같은 거 뿌려서 질소산화물 제거하는 거 전부 다 이제 그런 겁니다. 질소산화물은 산성물질이니까 약염기성인 요소수를 뿌려서 제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양치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치균이 이빨을 뚫는 게 아니라 충치균이 음식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긴 산성물질이 이빨의 표면에 코팅되어 있는 에나멜질을 녹여요. 그리고 그 안에를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치질을 하면 그 산성물질을 중화시켜서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밥 먹고 바로바로 양치질 하는 게 그 이야기. 오케이? 이런 것들이 사실 전부 다 뭐다? 산과 염기와 관련이 되는 내용들이라는 거. 중화 반응과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238쪽 빨리 하고요. 목표했던 진도를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